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어떻게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이번에 모의고사는 또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 괴롭혔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포인트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세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25번 문제부터 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25번 문제부터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번 문제는 요즘 이제 유행하는 조세 총론의 문제인데, 조세 총론 문제가 요즘은 좀 이렇게 딥하게 좀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이제 납세 의무와, 납세 의무라는 것은 납세 의무의 성립, 그렇죠? 확정, 소멸, 네,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납세의 확정이라는 것은 나에게 부과된 납세 의무가 관계 시비 있는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타인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이제 2차 납세 의무자라든가 아니면 연대 납세 의무자를 말하겠죠. 이런 2차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확정이 된다면 확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1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 성립 시기. 자, 우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잖아요. 그러면 납세의무자가 중간에 매매 등의 원인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때는 특정 기준 날짜가 필요하다. 그 날짜를 뭐라 배웠다? 그렇습니다. 6월 1일. 그 6월 1일 날짜를 우리 뭐라고 했었죠? 과세 기준일이라고 했었죠. 자, 된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소득세는 납세의 성립 시기 언제냐? 자, 소득이라는 것은 올해도 생기고 내년에 생기고 이번 달도 생기고 계속 생긴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과세 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었었죠. 그러면 12월 말일이 종료 끝나는 때가 되면은 요 시점이 되면은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을 알게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때가 맞겠죠.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바로 제척 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척 기간이 뭐였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죠. 과거의 세금 누락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이 있다. 그럼 그 기간이 사안에 따라서 5년도 있고 7년도 있고 10년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제척 기간의 기간은 뭐라고 되냐면 취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원래는 7년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7년 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었죠. 바로 상속이나 또는 징역 또는 명의신탁. 그 명의신탁이란 말 아시잖아요.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명의신탁이 됐을 때, 이런 명의신탁이 됐을 때는 7년이 아니라 몇 년까지 연장이 된다? 10년까지 연장이 된다. 그래서 10년까지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다시요. 자, 이런 특수한 경우가 없었을 때 무신고는 몇 년? 7년이 맞아요. 하지만 이런 명의신탁한 사실을, 상속이나 징여 사실을 숨기면 이게 알아내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간을 좀 딥하게 길게 잡아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년이 된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겠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양도소득세인 국세를 그냥 뭐 무신고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무신고 시 제척 기간은 당연히 7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5번이 바로 이제 납세의 확정이에요. 바로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양도 양수니까 사업권을 넘긴 거죠. 가계를 넘긴 겁니다. 그러면은 사업권을 인수받았을 때, 가계를 인수받았을 때는 넘기는 사람이 사업 양도인, 넘기는 사람이 사업 양도인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넘김을 받는 사람이 사업 양수인이에요. 그러면 사업 양도인에게 사업과 관련해서 못 따낸, 다 납부하지 못한 세금 등이 있다면 그것이 인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 채워도 부족할 때는 누가? 양수인이 무슨 납세금을 진다? 2차 납세금을 진다. 예, 연대 납세금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제 2차 납세금을 진다가 되겠죠. 해석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다툼을 할 때
쓰는 개념이죠. 우선순위를 다툼할 때 쓰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이제 다툼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선순위를 다툼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따졌었냐? 자, 이 경우에는 법정기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기일 앞에 만약에 담보된 채권이 먼저 온다면 얘가 다 가져가는 거고, 법정기일 뒤에 담보된 채권이 있다면 세금이 우선할 수가 있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법정기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담보채권을 이렇게 우선순위를 따져주는 거예요. 맞죠? 그럼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뭐다? 조세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일인데 그 기일이 바로 신고일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지서 발송일이 되겠죠. 신고일이나 고지서 발송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담보채권이 이긴다면 이 담보채권이 먼저 가져오는 거고, 세금이 먼저 빠르다면은 세금이 우선이 되는 거죠. 단 어떤 게 있었죠? 당해세가 있었을 때는 당해세는 우리가 항상 우선한다. 자,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당해세인가 아닌가? 그러면 항상 우선하는 세목, 이게 당해세인데 이런 당해세 세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1번 취득세는 당해세인가요? 당해세가 아닌 거죠. 네. 2번 재산세는 당해세 맞죠? 3번 종합부동산세 당해세 맞고, 지방교육세 당해세 맞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당해세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라든가 자, 이런 세금들은 당해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당해세가 아닌 경우에는 얘는 법정기일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 3, 4, 5는 당해세에 해당이 된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갑니다. 27번은 이제 취득세 납세무자에 관련된 문제죠. 자, 요 납세무자 문제 참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납세무자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무자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소득세에서는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 개념, 재산세. 그래서 우리가 납세무자 중에서는 취득세하고 재산세, 소득세 요 세 군데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가장 많은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납세문제 정리는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틀린 것은 자 1번 갑니다. 이 1번 지문은 많이 본 지문이죠. 바로 뭐냐면 부동산 취득을 판단할 때 있어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걸 우리는 사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상 취득한 때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죠? 실질과세 원칙이다. 실질과세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실질로 가서 하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요 2번 지문 매우 중요합니다. 2번 지문 매우 중요한데,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네, 자, 원래 과점주주는 뭐죠? 주주 1인과 특수 관계 있는 자들의 주식의 합이 몇 프로를 추구하는 자? 50%를 추구하는 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과점주주가 되는 거죠. 네, 이 경우에는 단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한다가 되겠죠.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는 납세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되겠어요. 자, 이건 중요한 지문이 되겠죠. 해석이. 네. 그 다음에 3번 주택조합이 조합원 용도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실질적인 주인은 조합이다 조합원이다 조합원이 되는 거죠.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하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부담부증여죠. 부담부증여. 자, 부담부증여. 채무 부담을 부담케 하고 증여주는 거죠. 그죠? 채무 부담 부담케 하고 증여주는 거. 그러면 얘는 우리가 항상 요 지문 나면은 그림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왼쪽은 우리가 증여자, 오른쪽은 소송자, 그리고 전체 증여가액, 그리고 여기는 채무.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상취득이 되는 거고, 채무액이 아닌 부분은 무상취득이 되는 거죠.
얘는 따라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뭐다? 유상이 아니라 무상취득이 된다. 무상취득. 그렇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 신탁 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었을 때는 새로운 수탁자다, 위탁자다,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자. 예. 새로운 위탁자가 새로운 취득으로 보자는 것이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28번 합니다. 28번. 취득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1번 지문은 취득가액이고 많이 보는 거죠. 50만 원인 경우. 자, 50만 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면세점.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세금이 면제된 기준점을 말해요. 그래서 5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되겠습니다. 50만 원까지는 부과하지 말자. 그렇죠? 자,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법인이 아닌 자. 요거 중요했었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가격에 우리가 부대 비용이 있다면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그러나 할부 연물 조건의 계약에 따른 이자, 연체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법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법인이 되면 포함한다라고 있었죠. 그게 바로 이런 이자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건설자금 이자도 해당이 되죠. 건설자금 이자도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또 모두 해당이 되느냐? 바로 중개보수도 해당이 됩니다. 중개보수. 그래서 법인일 땐 포함하지만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가 키워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상속에 따른 우리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 과세 표준을 시가 인정액으로 합니까? 시가 인정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신에 징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징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시가 인정액이 가능하죠. 징여는. 그렇죠? 징여는 시가 인정액. 그럼 시가 인정액이라는 게 뭐였죠? 시가 인정액이라는 게 바로 뭐 매매 사례 가액이라든가 뭐 공매가라든가 감정가를 말했었죠. 그래서 상속보다는 징여에 따른 취득세가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다음에 원시 취득. 자, 건물의 신축 등의 원시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8, 원시니까 1000분의 28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000분의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얘는 공사비에 대해서 곱하기 1000분의 28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에다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해요. 그러면 이거 규제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중과한다고 그랬어요. 중과되는 세율은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 2%에 대해서 몇 배?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중과하는 거죠. 다만 아무리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이러이러한 권장 지역은 규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지역을 산업단지, 그렇죠? 뭐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그다음에 유치 지역, 그다음에 공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권장 지역이 됐을 때는 중과한다, 중과하지 않는다, 중과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해석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29번입니다. 29번 문제는 취득세 부가징수. 이 부가징수 주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취득세 부가징수,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부가징수는 기본적으로 우리 중개상담할 때 뭐 이런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 되나요? 라고 충분히 의뢰인들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무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가징수 파트를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징수의 키워드 되는 개념들은 정리를 좀 잘 해주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이제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이내잖아요. 그런데 60일이 아닌 게 딱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상속하고 증여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까지.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9개월까지 신고 납부하죠. 9개월까지 신고 납부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 자, 법정 신고 기한은 취득한 날로부터 우리가 6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합니다. 자, 1개월 이내에 우리가 수정 신고해줘요. 그러면 늦게라도 해줬으니까 당연히 감면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러면 1개월 이내 빨리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돼요? 100분의 90만큼을 감면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비슷한 개념이 이제 우리가 기한 후 신고가 있잖아요. 기한 후 신고, 무신고자가 하는 기한 후 신고. 그럼 만약에 기한 후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해주면은 이때는 몇 프로가 감면될까요? 1개월일 때는 그렇죠. 50%가 감면이 됩니다. 50%가 감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조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떤 개념일까요? 3번 조항의 개념은 바로 과세 유형의 변경, 과세 유형의 변경이다. 그러면 유형이 변경이 되면 변경 신고를 합시다. 변경 신고를 합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취득세가 감면된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감면된 게 추징 대상이 되면 유형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변경 신고는 사유 발생일 플러스 60일까지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다만 이때 우리가 이미 납부한 것이 있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만큼은 공제를 받아줘야겠죠. 그렇죠? 공제를 받아주겠죠. 다만 이제 가산세는 내가 잘못한 거잖아. 가산세는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거는 제외시켜주는 게 맞겠죠. 4번입니다. 4번.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다 걸린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산출세 곱하기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보통 징수하는 게 맞겠죠. 이러한 제도를 뭐라고 하느냐? 중가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가산세. 무거울 중자의 중가산세. 그래서 실제로 취득한 후 신고도 하지 않고 매각하다 걸렸을 때는 산출세의 100분의 80을 가산하자.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한다? 중가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자 법인이 장부 작성을 해줘야겠죠. 장부 작성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서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2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조항이니까 꼭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랍니다. 30번은 등록면허세 문제. 자, 등록면허세 문제는 우리가 비교적 한 문제권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출제 포인트가 뭐 납세무자, 비과세, 과세 표준, 부가징수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하나의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문제 스타일로 비교적 출제를 자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자, 이런 문제도 바로 이제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1번.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입니다. 자, 우리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취득세 납세무자하고는 좀 완전 개념이 다르죠.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이다 보니까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 외에 간주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표현을 써주지만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잖아요. 형식주의니까 그 판단을 실질로 한다, 외관으로 한다? 맞습니다. 외관으로 하죠, 외관. 그래서 이 경우에는 권리의 설정, 변경 등기, 소멸, 말소에 관한 사항을 공적인 장부에 등기 등록을 하는 자가 내라. 그러면 이때 등기 등록을 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외관상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가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외관상 등기 권리자. 그러면 외관상 등기 권리자는 등기함으로써
권리가 감소되는 자다, 증대되는 자다, 증대되는 자가 된다. 그렇죠. 권리가 증대되는 자가 된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설정 시 증대되는 자냐, 말소 시 증대되는 자냐, 요걸 따져보는 것이죠. 네, 요거는 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덤에 따른 토지 등기예요. 무덤에 따른, 무덤에 관련된 토지 등기. 그럼 무덤에 관련된 토지 등기는 무서워. 무서우니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준다가 되겠죠. 자, 이거는 무서워. 그렇죠? 기억나시죠? 무서워. 그다음에 3번.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종가세 방식이다. 자, 종가세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가액을 쫓아서 부과되는 세금. 그러면은 가액을 표시할 때는 우리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부동산 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었고, 기억나시죠? 그럼 예를 들면 뭐 지상권 같은 거, 지역권 같은 거, 그 다음에 채권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었죠. 채권 금액. 그럼 채권 금액은 저당권 설정, 가압류, 가처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가 종량세 방식도 있었죠. 종량세 방식은 건수를 과표로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건수를 과표로 할 때는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합필 등기, 구조 변경 등기가 되겠습니다. 자, 말이 뭐예요? 말소 등기, 지는 지목 변경 등기, 합은 합필 등기, 구는 구조 변경 등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수를 과세 표준으로 하자. 그러면 얘는 건수당 곱하기 6,000원이 되겠죠. 6,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종가세 방식도 있고 종량세 방식도 있다가 되겠죠. 4번입니다.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다면, 즉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다면 이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징수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조항이죠. 그러면 이런 조항을 뭐라고 했었죠? 등록면허세는 신고의제다. 신고의제라고 했었죠. 신고의제. 신고된 것으로 보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요거는 신고는 안 돼 있지만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다면 신고하지 않은 것은 뭐가 문제냐가 되겠죠. 해석이 이런 조항을 신고의제 이렇게 썼습니다. 신고의제. 네. 자,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은요. 그다음에 5번도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 자산을 재평가. 자, 자산을 재평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는 뭐 감가상각이 되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산의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이 되면 가격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 전 가액이다, 변경된 가액이다, 변경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가 되겠죠. 해석이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31번으로 갑니다. 31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1번입니다. 1번.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공유 재산이 됩니다. 자, 공유 재산은 공유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토지의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자, 형의 지분이 6이고 동생의 지분이 4야. 그럼 6대 4면은 각각 고지가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만약에 지분 표시가 없었을 때는 균등한 것으로 보자. 이건 우리가 민법을 준용하는 거죠. 민법을 준용합니다. 민법을 준용한다.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종중재산이야. 문중재산이야. 실제로는 문중재산인데 종중소유라는 걸 신고하면 종중이 내면 되지만 종중거라는 걸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재산세 기준 현재 소유권의 규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럼 이 말은 공부상의 소유자도 몰라요. 사실상의 소유자도 몰라요. 그럼 누가 내야 돼요? 그 물건을 사용하는 자가 내죠. 사용하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법원과 소송 중이었다. 그래서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내라가 되겠죠. 사용자가 내라. 그 다음에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등기도 안 돼 있어요. 신고도 안 돼 있어요. 아무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때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무자로 하자 이거죠. 그럼 이때 주된 상속자라는 것은 1순위는 뭐예요? 지분이 많은 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순위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된다가 되겠죠, 해석이. 1순위는 지분이 많은 자, 2순위 나이가 많은 사람. 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국가, 그 다음에 연부매수 계약, and 사용권의 유상인가요? 사용권의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죠, 무상. 사용권의 무상. 그러면 사용권의 무상이니까 무상 수익을 누리는 자가 내죠. 무상 수익을 누린 자는 누가 된다? 매수계약자가 된다. 그러면 매수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가 돼야죠. 그렇죠? 자, 따라서 31번. 이 재산세 납세무자도 자주 언급이 되는 주제니까 정답은 5번인데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재산세 납세무자 유형을 주고 자, 이런 식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32번은 문제는 간단하지만 이 정리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아주 헷갈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바로 재산세 세율 중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은 이런 게 이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게 이 세율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풀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누진세율을 찾아보라는 것인데 현재 누진세율이 재산세 과세 대상 중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주택이 하나 들어갑니다. 주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산과세가 되는 합산과세가 되는 토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 있고 합산과세가 되는 토지가 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해운제 골프장용 토지나 오락장용 토지는 얘는 뭐가 될까요? 4% 고율분리. 4% 고율분리가 된다. 그러면 4% 고율분리가 되는 거죠. 4%. 그렇죠? 그러면 골프장, 오락장용 토지는 우리가 프로테이지에 변화가 없는 거죠. 1억이 돼도 4%, 2억이 돼도 4%, 3억이 돼도 4% 되는 거니까. 그러면 상가 건축물은 0.25%죠. 0.25%의 저율 분리가 됩니다. 0.25%의 저율 분리가 써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합산이잖아요. 그러면 합산이니까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얘는 0.2에서 0.5%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진세율은 4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이죠. 이거 다 비례세율이 되겠죠. 비례세율. 그 다음에 5번 법령에 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는 얘는 0.2%가 된다. 0.2%. 그래서 일정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는 우리가 0.2% 저율분리가 됩니다. 네. 그러나 기준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얘는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된다. 그런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되는 거니까 얘는 종이호 0.25에서 0.5%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도 가능은 한데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규제가 되지만 이내가 되면 0.2% 분리과세가 됩니다. 저율 분리. 그럼 분리과세는 비례세율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33번도 중요한 주제죠. 바로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련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럼 여기 내용 보시면 1번하고 2번은 이제 납기입니다. 납기. 그렇죠. 납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보십니다. 건축물, 자, 상가나 공장 건물 등의 건축물에 대한 전세 납기는 7월 달입니까? 9월 달입니까? 7월 달이죠.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가 된 경우에는 우리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많이 본 지문인데요.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조항은 토지가 아니죠. 토지가 아니라 뭐였죠? 그렇죠. 주택이죠. 주택. 자, 주택은 일반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울까 봐 7월 달에 2분의 1을 내고 9월 달에 2분의 1을 납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20만 원 이하가 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분 전세액이 2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가 아니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또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가 되겠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고산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때는 2,000원을 갖다가 징수할 수 있느냐. 자, 얘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건가요? 2,000원이면? 네, 2,000원이면은 징수가 가능한 거죠. 2,000원이면 징수 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하죠. 소액, 징수, 면제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됐을 때는 납세무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우리가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가 있죠. 다만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우리가 물납을 허가할 수 있죠. 그래서 1,000만 원 초과되면 신청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신청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재산세 납부 시 부가세는 납부세 곱하기 20%인 지방교육세가 부과가 될 수가 있죠. 네, 이건 반드시 암기. 다만 이제 감면시는 부가세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 메모합니다. 감면시는 부가세가 없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으로 합니다. 34번. 자, 이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 자, 이 스타일 문제도 자주 언급되는 겁니다. 바로 토지 구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 과세 대상은 두 가지가 있죠. 법령에서 정한 토지와 법령에서 정한 주택. 그 외에는 들어가지 않죠. 자, 갑니다. 그러면 자, 토지. 개인이 개발 제한구역. 자, 그린벨트 지역에서 농사 지을 수 있죠. 맞습니까? 경작할 수 있어요. 농지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개발 제한구역에서 경작할 수 있는 농지야. 그러면 이거는 규제한다 안 한다? 규제하지 않죠. 이거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규제하지 않는 거니까 무슨 과세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얘는 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 얘는 0.07% 분리과세가 된다. 즉 0.07%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고급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느냐. 어쨌든 이 분리과세는 종부세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고급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이 되는가요? 예, 얘는 되죠. 얘는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적용 대상이 됩니다. 네, 이건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건물, 자 상가 건물이 있고 건물에 딸린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건물은 종부세 대상이 해당이 없고 토지는 종부세 대상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 환경지구 임야, 환경지구 임야는 무슨 과세일까요? 예, 얘는 분리과세죠. 분리과세다. 그러면 분리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분리과세는 적용이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몇 프로일까요? 얘는 환경 보호 목적의 임야잖아요. 그럼 얘는 0.07% 되죠. 0.07%의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얘는 4% 고율 분리과세가 되죠. 고율 분리. 그럼 분리과세가 되는 거니까 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35번 문제로 갑니다. 35번은 양도소득세의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로 틀린 것은 자, 이게 바로 보유기간을 말합니다. 보유기간. 자, 그러면 내용 보시면은 1번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세법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법에서는 이 경우에는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아요. 그러면은 얘는 계약상입니까? 사실상입니까? 그렇죠? 사실상 대금청산일. 이 말의 의미는 계약상 자금 날짜하고 사실상 자금 날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뭘로 간다? 사실상 자금 날짜로 간다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자, 이거는 암기상이죠. 수용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등기 등록 접수일 중 무슨 날? 자, 빠른 날이 된다는 거.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이 됩니다. 그러면 공탁이 되면 공탁금 찾아오려면 어떻게 돼? 얘는 소송 판결이 떨어져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속 또는 징의에 따라 취득한 자산입니다. 상속은 이제 돌아가신 날이니까 상속 개시일이 될 것이고, 자, 징여는 계약일 맞는 것 같은데 아니죠.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계약일은 그거는 취득세.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시기에서는 이게 맞아요. 근데 양도세는 계약일이 아니라 얘는 징여받은 날, 얘는 징여받은 날이죠. 계약일이 아니라 징여받은 날이 된다. 그러면 징여받은 날이라는 것은 뭐 등기로 이전받은 날, 그렇죠? 만 주식이면은 이렇게 넘겨받은 날, 주식을 갖다가 사고 팔 때는 우리가 주식을 인도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시기하고 다르다는 거.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금, 즉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먼저 등기 등록을 했다면 당연히 빠른 날이니까 이때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를 돼야겠죠. 명부는 주주 명부를 말해요. 명부는 주주 명부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자, 환지가 됐을 때는 이거죠. 환지가 됐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환지가 됐을 때는 취득 날짜를 환지 요 시점을 할 거냐가 아니라 환지 전 취득이 될 거죠. 환지 전 취득일. 그래서 이때는 환지 전 우리가 취득이 되고, 다만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따른 권리 면적보다 증환지, 감소는 감환지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증환지된 사실을, 감환지된 사실을 환처분 공고하도록 돼 있고, 이때 효력 시기는 공고일로 한다,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로 한다, 다음 날로 한다. 그렇죠? 공고일로 한다, 다음 날로 한다, 다음 날로 한다가 되겠죠. 해석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 문제로 옵니다. 36번. 얘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차이점을 물어본 문제죠. 틀린 것은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 자주 출제된 주제, 출제가 됐네요. 네. 가봅니다. 1번은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조건이죠. 조건을 물어본 거죠. 첫 번째, 얘는 장기 보유는 일단 보유 기간이, 자, 장기는 귀멍어리 벙어리 몇 년? 3년 이상이 돼야 되죠. 맞죠? 그리고 등기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토지, 건물, 조합원의 입주권에 한해서 공제가 됩니다. 다만 이때 입주권이라는 것은 원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거죠. 원조합원 입주권이니까 승계조합원은 제외야.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가 되겠죠. 한정하여 적용이 됩니다. 한정하여.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은 매년 2%가 적용이 됩니다. 매년 2%씩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3위 6에서 15년이면 30%를 한도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30%를 한도로 적용이 된다가 되겠어요. 해석이요. 다만 이제 우리가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는 얘는 매년 4%가 되겠죠. 매년 4%씩. 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 4%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가 되겠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비사업용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된다.
하지만 기본공제는 적용되죠. 250만 원이니까.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에 자, 관련 법에 따라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외의 소득금액 중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그럼 4번의 의미는 이거는 뭘까요? 4번의 의미는 토지 A 자산은 감면을 받고요. 그 다음에가 건물 B 자산은 감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건물 C가 있어요. 건물 C. 근데 얘는 3월 달에 양도했고 얘는 4월 달에 양도했고 얘는 5월 달에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본 공제는 연 250만 원 딱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한 번밖에. 그러면 이때는 토지 건물은 같은 유형이니까 딱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굴 해줘야 될까요? 250은. 그렇죠? 그러면 감면 자산과 아닌 자산이 있을 때는 아닌 자산을 해주라. 왜? 얘는 감면 받으니까 이거 못 받아도 감면 받잖아요.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걸 해주면 될 것이고 둘 중에 당연히 먼저 판 거. 그렇죠? 먼저 판 것부터 해준다가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한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우리가 2월 과세란 말이 있어요. 2월 과세. 2월 과세는 여기 나온 것처럼 배우자에게 직기 좀비 속에 징여를 통해서 2월 시킨 다음에 양도하게끔 하는 제도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징여받은 시점이 취득 시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당초 징여한 배우자나 직기 좀비 속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시작한다. 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될 지문이죠. 그러면 남편이 부인한테 징여하고 부인 이름으로 제3자한테 양도했어요. 그러면 부인이 징여받은 시점이 취득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징여자인 남편이 취득한 날로부터 해준다.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기간이 길어지게끔 해서 양도 차액을 높게끔 잡겠다. 이런 논리를 썼습니다. 이런 것이 2월 과세였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그 다음 37번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자, 내용 보시면 오랜만에 나왔네요.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죠. 이 부분도 뭐 매년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2, 3년 주기로. 자, 얘는 어떤 국내 자산을 양도했을 때랑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좀 그걸 비교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죠. 국외자산 양도 시 납세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간, 5년이란 말이죠.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를 말한다. 그래서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를 우리는 국외자산 납세무자가 된다가 되겠죠. 키워드는. 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국외자산의 양도 시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예. 대신 기본공제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아주 이건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생기면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우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 거고 마이너스 기본공제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기본공제는 적용이 되고 여기 나온 우리가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6에서 45%의 누진세로 간다가 되겠죠. 해석이. 자, 이 얘기예요. 네. 4번 국외자산의 규정은 분할납부는 적용이 돼. 분할납부는 적용이 되지만 물납은 적용이 되질 않는다 이거예요. 네. 자, 우리 국내자산도 마찬가지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소득금액의 계산상 외국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다 메모해 줄까요? 이거는 왜 해주는 거냐면 바로 이중과세 방지 목적이었죠. 이중과세 방지. 이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한국에도 양도소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저쪽 뭐 캐나다에 투자했는데 캐나다에도 또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캐나다 현지에서 팔면 세금을 냈겠죠.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나는 납세보자가 거주자이다 보니까 저나 여러분은 거주자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합산, 그로스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로스. 그러면 그로스 하게 되면 합산해서 또 세금을 부과하겠죠. 맞죠? 그러면 합산하면 일부 또 세금, 이 재산 중에 일부가 세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몇 번 내는 꼴이에요? 2번 내는 꼴이죠. 이러한 개념을 이중과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미 납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 나라 현지에서. 그러면 납부한 걸 어떻게 해? 좋아. 그러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합산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여기서 차감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접 빼주든 아니면 경비로 산입을 해서 차익을 줄여주고 차익을 줄여서 세금을 줄일 수도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요.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입니다. 1번. 자, 요즘 이제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어떤 사례를 주고 사례화해서 문제를 만드는 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죠. 사례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이런 어떤 실무적인 상황을 가지고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평상시 생각을 안 해보면 막상 시험이 나오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택이 2채가 있어요. 집이 2채가 있습니다. 2채가 있어요. 2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채는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채는 월세 계약했다면 한 채는 월세는 이거 과세하는 게 맞겠죠. 근데 나머지 한 채는 전세 계약을 한 거야. 전세 계약. 그러면 2채인 상태에서 전세 계약이 돼버리면 이 전세금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그래서 얘는 과세하지 않는 거고 월세 계약의 형태로 임대한 경우에만 과세가 되는 것이 맞겠죠.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주택임대 시에는. 그럼 만약에 본인 명의로 집이 한 채가 있고 배우자 명의로 집이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를 따로따로 본다, 합산한다. 합산하여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국내 소재 3주택. 집이 하나, 둘, 세 채를 가지고 있고 and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넘어가게 되면 자, 주택이 세 채가 되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넘어가면 당연히 얘는 그 보증금에 대해서 그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수익금액에 산입해 주는 게 맞겠죠. 이러한 조항을 뭐라고 배웠었죠?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이렇게 배웠었죠. 간주임대료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은 3주택 이상이 돼야 되고 보증액계가 3억을 넘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만약에 베트남에 캄보디아에 집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주거 용도의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금, 결손금. 자, 결손금은 이거는 말 그대로 수입보다도 경비가 더 많이 발생되는 걸 말하죠. 네, 그러면 이 차이 나는 것을 결손금이라는데 이런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공제하지 아니한다. 자, 요거는 공제한다가 되겠어요. 공제한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였었어요. 우리 종합소득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억나세요? 기타. 그러면 임대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아서 수선을 한 거예요. 근데 수선비가 많이 발생돼서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500만 원의 소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급여소득은 1,000만 원이 생긴 거야. 급여소득은 1,000만 원. 자, 그러면 사업은 마이너스 500이 되고 근로소득은 1,000만 원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걸 통산해 줄 거냐 말 거냐. 상가는 통산이 안 된다는 거, 상가는. 그런데 필요제인 주택은 해주겠다는 겁니다. 상가는 필요제가 아니다 보니까 통산이 안 됐었는데 주택은 이건 통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00이 1,000이니까 500으로 되겠죠. 500. 그렇죠? 그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양도 소득세 종합 문제가 되겠죠. 자, 가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부담부 증여. 우리 부담부 증여 중요한 지문이죠. 전체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 자, 채무 상당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해서 갚아준다는 거니까 마치 이거는 채무액만큼 증여자가 대가를 받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봐야죠. 그런데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다 X다? X가 되겠죠. 이전되는 거 본다가 되죠. 본다. 자, 그 다음에 2번 양도소득세 납부시. 자, 납부시에는 부가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될 지문이에요. 없습니다. 단 감면 혜택을 받았을 때는 해당 감면세 곱하기 20%인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자, 2번은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2번은 맞는 얘기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와 물납규정이 적용이 되느냐. 분할납부는 되지만 물납규정은 없죠. 그래서 분할납부는 우리가 1,000만 원 초과되면 1,000만 원 초과가 되면은 얘는 2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가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을 때는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의 외의 연면적보다 크다. 그러면은 주택의 연면적이 60이고 상가가 40이 되면 이때는 주택만이 아니라 전체 100을 주택으로 봐야죠. 100을 주택으로 봐야죠. 그래서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이건 잘못됐고 이거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야죠. 전체를 주택으로 보죠. 전체를 이렇게 대줘야겠죠. 4번 X가 되겠습니다. 물론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주택 면적이 큰 경우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고가주택. 네,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죠. 고가주택은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중 9억인가요? 12억이죠.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지요. 그렇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로 갑니다. 40번.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 되어 있어요. 1번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장기 할부 조건이야. 단기가 아니라 장기 할부 조건이다 보니까 등기를 못 넘길 수가 있죠. 그래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규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비과세권을 충족한 교환, 분합하는 농지 또는 자격농지 및 대토. 자, 이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농민은 실수할 수 있다. 농민은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농민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민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설사 미등기 양도가 된다 할지라도 불이익 규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4번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및 기본공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배제된다. 그렇죠? 5번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얘는 적용이 되죠. 된다죠. 된다.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등기가 됐을 때는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곱하기 0.3%가 됩니다. 0.3%. 0.3%.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 0.3% 된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는 이제 기준시가의 3% 되는 거고 미등기는 0.3%.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번 문제들도 보면은 주로 출제가 많이 됐던 그런 주제들이 다양하게 출제됐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포인트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또 이 문제들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셔서 다시 또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문제 풀 때랑 또 한 두세 달 지나서 문제 풀 때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에 일단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